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열수 일사안보입니다. 오늘은 2박 3일간 한미 정상들이 모여서 한미 정상회담을 했는데 그 핵심적인 내용을 위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크게 세 파트긴 한데요. 첫 번째는 이제 전체적인 일정 잠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정상회담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평가하는 순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한미 정상회담의 내용이 핵심이지 않겠어요. 그걸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5월 20일 날 금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서 오자마자 바로 평택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을 방문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은 이제 하루 종일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간의 소인수회담도 하고 그리고 단독회담, 확대회담, 그러고 나서 저녁에는 만찬을 중앙박물관에서 했고요. 마지막 날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고 그리고 난 뒤에 오산에 있는 케이악이죠. 한국 항공우주사령부를 한미 양국 대통령이 같이 방문을 하고 장병들을 격려하고 난 뒤에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으로 이안을 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동행을 했다는 점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합의한 내용 또는 공동성명이 뭐냐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크게 세 가지로 내용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이루어 날 것이냐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을 어떻게 확대해 나갈 것이냐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한국이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지역과 또는 세계적 차원에서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두 정상이 합의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자라고 했던 것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에 대해서 어떻게 두 분이 서로 합의를 하고 했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요, 외교적인 분야하고 군사적인 분야로 나눌 수 있을 텐데요. 외교적인 분야는 여전히 북한의 비핵화를 이제 촉구를 하면서 언제든지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만일에 북한이 진정하게 비핵화의 길에 들어선다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으로 두 정상이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을 공조를 통해서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데서 합의를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번 그 바이든 대통령 방한 기간 중에서도 북한은 ICBM을 뭐 발사한다든지 또는 제7차 핵실험을 한다는 운동 이런 언론 보도가 계속 있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은 굉장히 고도화됐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외교적으로 노력을 함과 동시에 군사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북 억제력을 이제 확보를 하고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두 정상은 적어도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를 재가동하는 거죠.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의 핵, 미사일 그리고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한국과 함께 억지력을 발휘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이 다가왔을 때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여기에 대해서 대응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만든 것이 바로 확장 억제 전략 협의체인데요. 2016년도 12월 달 이걸 이제 처음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이제 할 것이냐 하는 것을 얘기하다가 2018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한 번 더 2차 회의를 하고 난 뒤에는 지금까지 확장 전략 협의체가 한 번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북한의 핵, 미사일 이런 위협이 있을 때마다 미국이나 한국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계속해서 뭐 유엔 안전보장이사에 얘기하고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하는 그 정도 이상도 이하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우리 국민들이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은 핵,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 한미가 공동으로 억지력을 발휘할 것이냐, 시나리오별로 수단은 어떻게 전개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협의체인데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게 전개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전략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에서는 뭐 스텔스 전투기도 있지만 아무래도 이제 죽음의 백조라고 하는 것들을 포함해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전략 폭격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에서는 항공모함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략 잠수함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북한의 이런 핵 또는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늘과 또 바다에서 적절한 전략 자산을 전개함으로써 이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한미연합훈련을 이제 제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2018년도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한미연합훈련은 명칭도 뭐 이상하게 바뀌고 굉장히 축소돼서 이루어졌죠. 게다가 이제 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그러기도 했습니다만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한미훈련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발언들을 많이 함으로써 많이 희화화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을 이제는 컴퓨터 훈련, 소위 말하는 워게임을 포함한 이 훈련뿐만이 아니고 이제는 이제 야외 기동 훈련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까지는 이런 훈련이 재래식 위협에 대해서만 주로 이제 이런 훈련을 해왔다라고 보면 앞으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이런 그 훈련을 제대로 해 나가겠다. 그러면서 이런 세 가지 수단들을 통해 가지고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유지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큰 틀에서의 한미 두 정상 간의 합의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을 강화하는 건데요. 여러분들 이제 경제 동맹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이제 경제 안보도 얘기했다가 경제 동맹도 얘기했다가 기술 안보는 얘기를 잘 안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보를 좀 분야별로 나누면요. 군사 안보가 있고 경제 안보, 기술 안보, 정치 안보, 사회 안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하게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군사 분야 같으면은 적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안보를 담보하고 어떻게 하면은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 안보를 더 정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군사 안보라고 하면, 경제 안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의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경제적 이익을 담보하고 또 경제적 이익을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이게 경제 안보입니다. 기술 안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제 안보를 어떻게 하면은 담보를 하면서 이걸 경제 동맹으로 더 나아갈 것이냐 하는 것을 합의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경제 안보를 제가 경제적인 위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경제적인 위협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렇죠. 바로 공급망 제한입니다. 사실상 전 세계가 탈냉전 이후에 세계의 영향을 받아서 어떻게 하면 효율성 차원에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가장 좋은 제품을 생산해 나갈 것인가 하기 위해서 전 세계로 공장들이 다 나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옵쇼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것이 자동차든 무엇이든 같은 완성품 하나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의 세부적인 부품 공장들이 다 뻗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효율성에 기초한 거였거든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봉쇄가 되잖아요. 봉쇄가 되니까 어떤 조그만 공장에, 부품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이 안 돼요. 그 제품이 하나 생산이 안 되니까 이제 완성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공장에서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생산이 당연히 안 되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사례를 몇 번이나 봤습니다. 그래서 전선 하나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전선이 생산이 안 돼서, 또는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거 하나가 봉쇄가 돼 가지고 그 자동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없어서 결국은 자동차 조립 공장 자체가, 그것이 현대든 그렇지 않으면 포드든 어떤 자동차 회사든지 간에 그것이 전부 다 셧다운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 많이 봤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경제 안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제 안보를 제대로 우리가 담보를 받고 또 이익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공급망을 우리가 안정적으로 받아야 되겠죠. 지금까지 공급망은 이런 효율성에 의한 공급망이라고 한다면, 앞으로의 공급망은 just in time, 즉시에 생산해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공급망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전 세계로 이렇게 공급망을 앞으로 해 나갈 것이 아니라 우방국들끼리 또는 지역 국가들끼리 또는 친구들끼리 이렇게 해서 공급망을 형성해 나가야 제대로 적시에 이런 부품들이 조달이 돼서 전체적으로 하나의 제품이 생산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경제동맹을 강화해 나가자라고 두 분이 합의를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번 같은 경우에는 IPEF,
소위 말하는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가 있죠.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필라가 큰 축이 4개가 있잖아요. 하나가 이제 디지털 경제가 있고 두 번째가 공급망이고 세 번째가 청정 에너지, 그다음에 인프라, 네 번째가 반부패. 이 큰 4가지 분야의 필라를 같이 모여 가지고 의논해서 어떤 룰을 만들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공급망을 이렇게 나가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경제 안보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IPF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같이 한국하고 미국이 주도가 돼서 룰을 만들어서 같이 출범하자라고 하는 것이 뭐 경제 안보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경제 동맹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몇 가지 더 합의한 게 있는데요. 그 합의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합의가 2-3개 여기 있다라고 봅니다. 첫 번째가 사실상 지금 이런 그 우크라이나 사태, 그다음에 코로나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상 세계적인 뭐라고 할까요? 디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걱정 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환율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외환시장 동향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한다라고 하는 거. 이것은 스와프를 이제 한미 간에 염두에 뒀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인데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국 측이 아주 강하게 요구한 건데요. 이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이라는 것은 방산 분야의 FTA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전 세계의 28개 국가하고 방산조달 협정을 체결을 해놨습니다. 방산조달 협정이 체결이 안 되면 미국의 방산 수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더군다나 미국은 미국산 제품 구매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Buy America Act라고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들어있느냐 하면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는 미국의 부품이 55% 이상 그 속에 들어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게 2028년 정도 가면은 이 퍼센테이지가 75%까지 올라가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방산 제품 단 하나도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어요. 이제 이걸 이제 소위 말하는 그 국방 상호 조달 협정을 체결을 하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면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뭐 고동 전투기든 또는 우리 장갑차든 전차든 이런 것들이 미국으로 수출이 되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미국의 기술이 들어간 것을 외국으로 수출하는데도 크게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28개 국가하고 미국은 이미 체결했지만 한국은 아직도 체결 안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경제 동맹을 향해서 경제 안보를 위해서 굉장히 큰 진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술 파트로 넘어가면 역대 정부들이 다 포괄적 전략 동맹 다 강조했어요. 강조했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역대 정부하고 다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술 동맹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지적재산권 보호하고 또 4차 산업의 핵심인 신흥기술, 그게 뭐예요?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퀀텀이라고 하는 양자기술, 바이오, 자율로봇, 우주기술, 사이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관이 같이 이 분야에 대해서 공동으로 연구하기도 하고 공동으로 연구해서 다른 나라에 진출하기도 하고 이런 데 대한 이제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5월 달에도 한미 정상회담 할 때 이런 분야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레토릭으로 수없이 이런 얘기해도 이것이 제도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 기술 동맹을 제가 강조하고 있는 것도 한미가 제도화를 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제도화가 크게 보면 뭐 2가지 차원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우선 한국하고 미국하고 장관급끼리 이런 공급망 문제와 신흥기술 분야에 대해서 정례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대통령실과 한국의 대통령실 사이에 경제안보 대화체, 그러니까 경제안보 대화죠. 그것을 이제 서로 만들어서 수시로 이런 통상 문제 또는 뭐 경제 문제, 신흥기술 문제 이런 것에 대해서 서로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그런 제도적인 구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면 한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바로 신형 원자로 하고 소형
모듈 그 원자로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스몰 모듈 리액터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같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전 세계로 진출하자라고 하는 것을 합의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미국은 이 원자로에 대해서 원천 기술 세계의 1인자고요. 한국은 사실상 시공 기술에 대해서는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난 5년 동안에 한국의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는 바람에 많이 이런 부분이 쇠퇴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공 기술은 세계에서 그 기술을 인정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원천 기술과 한국의 시공 기술이 합쳐져서 세계에 이런 원자로 건설을 해 나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데 합의를 했다는 거고요. 지금 현재 2027년까지 약 50개의 전 세계에서 원자로를 건설하는데 그중에 중국이 15개, 러시아가 12개를 건설하기로 이미 입찰을 해서 따냈어요. 사실상 중국과 러시아가 싹쓸이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여기가 이제 한미가 합작으로 해서 앞으로 이런 원전 발전하는데 한국과 미국이 이제 이렇게 따내서 같이 공동으로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SMR이라고 하는 소형 모듈 원자로도 같이 공동으로 기술 개발해서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개발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원하는데 합의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세 번째 크게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한국이 사실상 경제력 면에서 하드파워 면에서도 굉장히 세계적인 중심 국가가 됐지만 사실상 그 BTS로 대표되는 한류, 드라마, K-팝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소프트 파워 면에서도 세계 중추 국가가 됐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한국이 그렇게 글로벌한 피보탈 스테이트로서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이제 지역적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하고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그 역할을 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인터넷 보안이라든지 항행의 자유라든지 인권의 문제라든지 기후변화 문제라든지 규범매 만드는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국이 참여를 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에 나온 세 번째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의 역할 수행에 대한 얘기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정상회담에 대한 종합 평가를 하면서 오늘 시사 한 번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취임한 지 11일 만에 한국과 미국이 정상회담을 했잖아요. 그러면서도 아주 놀랄만한 성과를 이렇게 획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협력 분야에서는 경제 동맹, 군사 동맹, 기술 동맹으로 나아가자. 그다음에 협력의 대상 지역에서는 한반도뿐만이 아니고 지역적 차원과 전 세계적 차원으로 협력해 나가자 이렇게 뜻을 모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동안 쌓여온 어떤 한미 간의 가치 그리고 한미 간의 신뢰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전략적 포괄 동맹이라고 하는 공동 목표를 향해서 동맹을 끊임없이 진화해 나가자라고 하는 것이 한미 정상이 서로 합의했다는데 가장 큰 성과가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